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순 세무사예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이버도 찍고 있는 이 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업종에 맞는 꼭 그런 과목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양하게 듣는 우리 경리 업무를 위한 무역 이론을 겸해서 이 제목과 같이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이 책 전반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경력이 많은 분도 있고 경력이 적은 분도 있어서 때로는 기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기초가 또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교재 17쪽에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일단 무역은요, 거기 넷째 줄에 보시면 수출하고 수입이에요. 수출과 수입이 들어가면 전부 무역 속에 들어간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맨 끝으로 무역거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상품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무역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용역, 자본, 이런 무채물 등 전부 다 무역이다. 그 다음에 18쪽에서 무역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양가로 2번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첫째 줄 끝에 보면 허가, 등록, 신고 이런 거가 과거엔 있었지만 2000년도부터는 아예 그런 제도는 없다. 누구나 무역은 한다. 셋째 줄 중간에 대신에 전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업 고유 번호를 우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받는다. 그리고 이거는 무역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그날로 발급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1쪽에서 우리는 보통 보통 이제 해외에 나가서 사업도 할 텐데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가리켜서 해외 지점, 해외 영업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이제 다른 말은 해외 현지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가끔 혼돈을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별도 회사예요. 별도 회사라서 이 회사로부터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회사들은 여기서 소득을 얻으면 배당받는 거예요. 여기는 자 1번, 2번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1번에 해당했을 때는 2번에 했을 때는 배당이고 1번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본지점 합산 한국에 있는 본점과 해외에 있는 지점과 전부 합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봐서 지금 여기 활동 범위가 있지만 해외 지점, 해외 사무소 전부 다 합치는 그런 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현지 법인하고는 다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무역 관련 국내 법규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종일 공부하게 될 내용에 꼭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보는데 26쪽에 무역 관련 주요 국제 규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1항에 정형거래 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글로는 어색하고 모두들 둘째 줄에 있는 인코텀즈 이거로 기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떤 문장의 이니셜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첫째 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우리는 일단 인코텀즈라는 국제적으로 쓰는 규칙을 보시는데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물품 인도에 관한 책임, 비용, 위험 부담에 대한 책임, 인도에 따른 대금 결제 이런 것들을 11개의 조건으로 나누어서 정하고 있고 이거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거기 선어줄 밑으로 내려오면 끝에서 넷째 줄 끝에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에만 국제규범을 적용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강제는 아니고 당사자 간에 따로 정하면 그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7쪽에 동그라미 3항에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신용장은 돈을 주는 곳이 무역 대금을 주는 곳이 은행인데 이 은행이 주는 신용장에 대한 통일 규칙을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이것도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하고 있다.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면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수출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받는 방법이 신용장도 있고 그 다음에 송금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추심 방식도 있는데 이 추심 방식은 여기서 추심의 의미는 환어음 추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어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환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돈 줄 사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약속된 증서를 발행하는 건데 환어음은 반대예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채권자는 당연히 수출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추심의 의미는 이 환어음만 말한다. 환어음에 대한 추심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통일 규칙도 정해서 쓰고 있다. 자, 다음에는 무역에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27쪽 하단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여기가 주무부서예요. 그러면서 이 산업통상부에서 28쪽에 보면 그렇다고 자기네가 모든 업무를 산업통상부를 신청해는 아니니까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다. 제가 제목만 읽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반가로 2번 국기가 아니라 국가기술표준원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세관장 다음 쪽에서 한국무역협회 관세청장 그 다음에 31쪽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외국한 은행장들 뭐 이런 곳에서 다 이렇게 해당 부서별로 나누어서 위임 업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뭐 전체가 다 그렇죠. 자, 다음에는 34쪽에 이제 무역 거래 절차 여기에서도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무역 거래를 하려면 일단 계약서부터 작성을 할 텐데 자 그러면 무역 계약의 종류와 형식에서 보시면 무역 계약서가 꼭 둘째 줄에 보시면
무역의 요건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당사자 간에 어떤 그런 약속이 없으면 또 뭐 분쟁 문제가 있으니까 똑똑한 회사들은 작성을 당연히 하겠죠. 이제 그거 떠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영세율 첨부 서류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거래에는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여기저기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계 공급, 중저임 무역, 위탁 판매, 외국인도, 위탁 가공, 수출, 뭐 얘네들은 그 우측에 보면 오야 입금 증명서 또는 다음 줄 계약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수금이 안 됐으면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기초 좀 해볼게요. 자, 국세는 기본적으로 실질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꼭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근거과세입니다. 실질은 형식하고 관련이 없다. 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이 그러면 실질로 간다. 그 다음에 근거는 일반적으로는 증빙을 말하는데 뭐 증빙이 됐든 뭐 계약서가 됐든 그런 증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세법에 어디에 근거하는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가 어떤 일정한 폼 이런 거는 꼭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계약서와 같으면 계약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건별로 계약할 때도 있고 케이스별로 계약할 때도 있고 37쪽에 포괄 계약 해놓고 우리는 2년 동안 이러한 제품을 니네한테서 받을 거야. 이렇게 포괄 계약 해놓고 납품할 때마다 거래 명세표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포괄 계약서가 계약서입니다. 또 한편 한쪽에서 오파를 내면 물건을 사고 싶다, 팔고 싶다, 뭐 사고 싶다든 팔고 싶다든 오파를 내면 다른 한쪽에서 승낙서가 오면 두 장을 합치면 그게 바로 계약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국세는 항상 실질과세예요. 항상 실질과세라서 여러분이 부한테 그 시골에 있는 임야를 돈으로 따지면 1억 원어치 이 임야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부동산 등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거기 기록하는 난에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매매 그러면 돈이 오고 가야 되는데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 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거는 형식일 뿐이야. 실질은 증여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실질,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뭐 세목에 대한 실질 전부 다 실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도 뭐 뚜렷하게 계약서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쌍방이 합의한 문서가 되면 계약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쪽에서 똑같은 건데요. 판매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서입니다. 세일즈 컨피메이션을 내면 상대방이 주문을 하면 오더를 내면 두 장을 합치면 그게 계약서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5항에서 인보이스는 일방이 혼자 작성하는 거예요. 혼자 작성하는 거라서 그거는 계약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보이스는 돈 달라는 청구서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내역을 기록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는 이건 이제 물품이 포함된
그 송장, 물품이 포함된 송장에 돈 달라는 청구서입니다. 데빗 노트도 인보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 달라는 청구서. 5항과 6항과 7항은 계약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작성하면 계약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의 형식 이런 건 다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다. 필요하신 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다. 다음에 48쪽. 네. 48쪽 보기 전에 49쪽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그 좌측 위에 보니까 퍼처스 오더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주문서예요, 주문서. 주문서는 일방이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 여기에 사자라는 회사가 10월 23일 날 주문을 했어요. 사인해서. 그랬더니 우측에 물건을 팔고자 하는 벤더가 그래 나 팔게 10월 30일 날 허락을 하면 이게 또 뭐가 돼요? 계약서가 된다. 의미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우리는 신뢰관계가 쌓여서 계약서 없는데 그러면 주고받는 문서에다가 또는 인보이스에다가 칸 하나 만들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격리 업무는요, 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실질의 범위, 근거의 범위 이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 실무자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정도의 문서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격리 업무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여기 계신 여러분도 쓰임할 때마다 아마 다 각각 다른 것으로 아마 그 실질 내용을 증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사는 이렇게 문서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다. 50쪽에서 여기서는 좌측 맨 위에 보면 둘째 줄에 프로포마 인보이스예요.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그래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네 사정을 들어서 견적을 냈는데 저 맨 밑에 견적을 내는 회사 상호가 팔자. 그 다음에 우측에 바이어가 그래 나 살게 그러면 또 얘가 또 계약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역세무회계지만 국세 전반에 똑같습니다. 국세 전반에 국세는 실질과세라서 어떤 규격화 형식은 없다.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편 그 48쪽에 오퍼시트라고 있는데요. 얘도 견적서입니다. 얘도 청약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거래하는 사람은 중개상, 국제적으로 소개해서 수수료 받는 사람은 뭐 영어로다가 오파상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거. 그래서 중개상, 오파상 똑같아요. 그래서 오파하는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 오파하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A와 B를 연결해주고 물건을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사람 대신 A 대신 청약을 먼저 넣어서 성사가 되면 또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이 오파상은 수수료를 여기서 받든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퍼시트는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GTB라는 회사에게 청약을 냈는데 내가 물건을 그 문장 첫째 줄 중간에 보면 뭐 어떤 DTV 트랜스미터란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쉔먼트, 배에 실을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돈 받는 방법, 페이먼트,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이 물건의 메이커, 어느 회사 제품이냐, 그리고 이 물건의 원산지는 일본제다. 그리고 다다음 줄, 내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이 오파를 보고 네가 허락하는 기간, 거기 오퍼 벨러비티, 거기에 3개월 내에 좀 답 좀 해줘.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템 남바, 규격, 수량, 단가 해서 우측에 하단 우측에 검은색의 색깔의 그 상호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솔 인포메이션이라는 오파상이 ABC 코퍼레이션을 대리해서 한국 GTB에게 발행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다솔 인포메이션은 주 수입이 오파 수수료겠죠,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단한 계약서의 형식과 계약서의 형식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설사 일방이 작성한 것도 쌍방이 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칸을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오면 그게 바로 계약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1쪽은 자 이제 그 수출의 절차 중에 이렇게 간략하게 뭔가를 소개를 이제 한 스토리인데요. 스토리인데 여기는 이제 어차피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와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좀 안 될 때는 여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저랑 같이 공부 안 할 때는 거기서부터 한 10쪽, 한 57쪽 정도까지 읽어 내려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59쪽. 59쪽에서 그 무역 계약서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동그라미 거기 중간에 표에 동그라미 1항에 품질 조건, 그 다음에 수량,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뭐 무역 분쟁도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세무 회계를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거는 바로 동그라미 3항과 5항, 7항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격 조건인데요. 가격 조건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그 인코텀즈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69쪽. (69쪽에) 인코텀즈의 표가 하나 있는데 EXW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11개예요. 11개. 거기 동그라미 친 거는 그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동그라미가 안 쳐진 것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돈 부담을. 그래서 그 수출자 입장에서는 EX 팔면 돈이 제일 안 들고 DDP를 팔면 비용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뭐 대가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대가도. 자, 그러면서도 어디까지의 책임, 내가 어디까지의 인도 책임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비용 부담을 어디까지 할 건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나의 인도 책임이 끝나는데 이거거든요. 이제 인도 책임을 보겠습니다. 72쪽. 72쪽에 인도 책임. 첫 번째가 공장에서 인도해 주는 거. EXW. 이제 언어는 공장이지만 내 영업장입니다. 내 사업장. 그래서 거기 그 요약된 박스 첫째 줄 끝에 자신의 영업장 군에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상대방이 안 가져가더라도 나는 매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FCA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는 뭐냐? 자, 그 박스 안에 매도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며 이 시점에 매출회계 처리한다. 제가 이 시점에 매출회계 처리한다. 이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인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가 나의 인도자의 책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73쪽에 FAS 조건, 여기는 선측입니다. 선측. 그래서 배 옆입니다. 박스 안에 지정된 날짜에 지적된 선적항, 본선, 배, 옆에 적치된 경우 매도인이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하는 조건이며 그 시점에 매출 회계 처리를 한다. 네. 그래서 거기 박스 밑으로 물품 인도의 책임은 그 선적항 옆에다가 놓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탑크레인으로 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배 옆이면 이제 끝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배 옆에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다. 74쪽은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역거래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 FOB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단어를 꼭 봐야 돼요. 온보드입니다. 온보드. 배에 올려놓는 거예요. 본선 인도. 그래서 배 안에다가 들여놓으면 수출자의 책임은 끝난다. 수출자의 책임은 끝난다. 이고요. 그 다음에 75쪽 CFR 조건. CFR 조건. 거기 그 제목 옆에 본선 인도 조건에다가 추가로 해상 운임 포함. 그러니까 본선 인도는 똑같아요. 내가 인도하는 장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용 부담이 하나가 더 있다. 해상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해서 보내는 조건이다. 자, 다음 쪽. CIF. 거기 그 제목 옆에 본선 인도는 똑같은데 거기다 플러스 수출자가 해상 운반비, 해상 보험료를 포함해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그 인도 장소는 똑같습니다. 본선 인도. 자, 이번에는 CPT입니다. CPT. 수출지국의 지정 장소 인도 조건에 배 위가 아니라 약속된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해서 보내는 거다. 자, 밑으로, 그 박스 밑으로 좀 더 볼게요. 밑으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 가보세요. CFR 조건과 유사한데 CFR이 뭐였죠, 여러분? 본선 인도 플러스 그 해상 운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CPT는 본선 인도는 아니고 지정 장소 인도 플러스 운반비. 뭔가 유사한데 읽을게요. 그러나 CFR 조건은 본선에 인도하면 완료되지만 CPT 조건은 선박이 아니라 운송인, 즉 철도든 도로든 항공이든 어떤 복합 방식에 의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주선할 것을 약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는 점과 운송계약과 운송비 지급 목적지가 목적항이 아니라 수입국의 어떤 특정 장소까지이기 때문에 인도 장소도 훨씬 어디가 될지 모르고 운반비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구분해야 된다. 자, 인도 장소. 이번에는 CIP.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DDP로 갈게요. DDP 제일 끝에 거 79조 하단 DDP는 박스 안에 이것도 흔해요.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모든 운송 수단에서 내리지만 않고 그 상태로 넘겨주는 조건. 이 시점에 매출 회계 처리한다. 자, 그래서 DDP는 상대방 나라의 그 통관까지도, 관세까지도, 부가세까지도 다 부담해줘야 한다. 제가 여러분하고 비교적
수출 쪽을 자세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꾸로 수입 쪽도 같이 꼭 연결을 시켜야지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수입을 꼭 안 한 것 같이 돼버려요. 자,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DDP로 A가 수출하고 갑이 수입을 했어요. 갑이 DDP 조건으로. 그런데 이 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했는데, 갑씨가 통관을 했는데 관세도 부가가치세도 그다음에 이런 거 이외에 세금 이런 것도 전부 다 A 부담이에요. A 부담. 지금 여기 그렇게 써 있거든요. A 부담. 그래서 이 돈이 왔단 말이에요. 이 돈이 와서 그 돈 받아서 이렇게 통관을 했는데 그러면 갑씨는 부가세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VAT 공제 또는 환급, 돈을 돌려받아요. 이렇게 이건 내 돈으로 안 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이제 같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응용을 하면서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갑씨는 당연히 환급받아요. 내가 돈을 안 냈는데, 내가 돈을 냈으면 갑씨는 이제 미리 낸 돈으로 대급금, 선급금 뭐 이렇게, 아니면 선급금, 부가세 선급금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돌려받으면 되는데 이런 개정이 없다고요. 아예 부담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씨 입장에서는 그냥 가장 흔한 개정 과목 자비 또는 뭐 자산수중이익 뭐가 됐든 영업의 수익에다가 잡으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DDP로 받으면 수출자는 보내는 거고 돈을, 수입자는 그 돈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통관을 했다. 이제 그런, 그럼 뭐 공제 받으면 자비우를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수입자 측 땡땡, 부가세를 회사 돈이 아니므로, 본인 돈이 아니므로 자비익 잡는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클레임과 중재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자, 82쪽. 대외무역법. 부가세법하고 대외무역법은요, 부가세법은 거의 다 대외무역법을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필요한 것만 몇 개 또 보기로 합니다. 자, 이제 요즘 잠깐만요. 여기를 접어놓고 여러분들은 교재 289쪽 좀 볼게요. (289쪽은) 수출 신고서인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봤던 얘네들입니다. 수출 신고서에 글씨가 작아서 잠깐만요. 수출 신고서에 보면 46항란과 49항란이 있습니다. 46항란은 총 신고 가격이고요. 여기 FOB, 우리 공부 금방 한 거, 본선인도 FOB라고 아예 돼 있고, 그 다음에 49항란은 결제 금액, 돈 받는 거, 내가 실제로 받는 거는 CPT 조건에 US 달러로 5,700불에 수출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CPT가 여러분들은 뭔지 알아요? 모르더라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 없이 우리나라는 그 회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을 구할 때는 46항란에 있는 금액을 집계해서 실적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89쪽으로 갈게요. 89쪽에
보면은 그 수출입 실적 인정 금액 인정 시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백에다가 세무회계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세무회계와는 무관. 다만 회사들은 우리 회사가 수출 실적을 갖고 대출을 받는다. 뭐 어떤 신용관계에 뭘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수출입 실적 금액은 결제 금액과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회계액은 다르지만 어쨌든 회사들은 많이 우리 회사 수출 실적, 수입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 이제 첫째 줄 보세요. 인정금액, 수출은 통관 FOB, 수입은 땡땡 통관 CIF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쪽수로다가는 371조. 371조 가보시면 여기에 54항란에 수입이라서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보내주는 거는 결제금액 그리고 FOB US 달러 4401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 39항란에 과세 가격은 가로하고 CIF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수입 실적 인정 금액인데 자, 과세 그러면 세금 매기는 걸 과세라 그래요. 세금 매기는 거를 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55항란과 61항란과 62항란을 보면 쭉 세금란이 있어요. 세금란.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그 371쪽과 그 289쪽을 비교해서 보세요. 수입 신고서하고 수출 신고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수출 신고서에는 어느 난을 봐도 세금란은 없어요. 수입은 세금란이 잔뜩 있어요. 여기 2,480만 원이나 매겨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젊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직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직구를 하면 세관이 여러분들한테 관세를 매겼을까? 부가세를 매겼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관세, 부가세? 매기긴 매겼는데 맡겼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법상으로는 건별 15만 원까지는 안 매겨요.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거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공부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이 국세가 300조 이상이 거쳐요. 300조 이상 국세를 1년에 이만큼 이상 걷는데요. 그 중에 1위, 2위, 3위 이렇게 항상 이제 이 순서가 아주 과거에는 부가세가 1위 세목이었어요. 부가세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올리고 그다음에 소득세율 올리고 등등 여기서 소득세가 1위고 2위하고 3위는 약간 비슷해요.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 이렇게 됩니다. 이 부가세 근데 여러분요, 자 제가 이제 등이라고 할게요. 등 이거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그 다음에 부가세 등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 이꼬르 소비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소비세라 그랬다가 간접세라 그랬다가 막 그럴지도 몰라요. 같은 말이라서. 얘는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얘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소비했기 때문에 내는 거, 내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입이든 소득이든 내 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는 거, 썼다고 내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커피, 그지? 저 커피를 사면서 뭘 냈을까요? 부가세 냈겠지,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소비하면서 내는 거.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승용차라든가 아니면 명품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면은 또 부가세 말고도 또 뭘 매겨요? 개별 소비세 매기잖아요. 또 여러분이 또 자가용을 운전하면 주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값만 받아요? 아니면 또 추가로 뭘 받아요? 교통세도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쓰면서 내는 세금은 소비세라고 하고,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는 건 직접세예요. 직접세. 그러면 지금 아까 수입할 때, 우리가 수출할 때는 하나도 세금이 없는데, 수입할 때 내는 첫 번째 관세서부터 끝에 부가세, 여기에 이르기까지 얘네들은 전부 다 100% 소비세예요. 간접세고. 같은 말.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 세금을 한 푼도 안 매겼지만 그 상대방 나라로 들어가면 상대방 나라에서 매기겠죠. 그죠? 자기네 나라 법대로 관세도 매기고 다 매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갈 때는 안 매기고 들어올 때는 다 매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그 인정금액을 보다가 89쪽에 수출입 실적 인정금액 이거를 보다가 실무와 연결된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차이점과 찾아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90쪽입니다. 90쪽. 양가로 4번에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익과 구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경리 보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구매 확인서 우리 이제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는 이유, 구매 확인서는 왜 발급받는가? 앞에 항상 외화 획득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외화 획득이 뭔데? 외화를 버는 게 획득 그건데요. 그럼 막연하게 어디서 버는 게 외화 획득인데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가세법의 영세율에 외화 획득용 구매 확인서가 있는데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전부 다 대외무역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화 획득이 뭐냐? 그래서 91쪽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나중에 찾는 게 실력이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면 나중에 기억하고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무역 공부하듯이는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뒤에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제가 보여줄 거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우측 91쪽 첫째 줄에 동그라미 1항에 외화 획득용 원료 점 기재가 도대체 뭐냐? 얘는 동그라미 2항에 다시 또 원료, 동그라미 3항에 시설 기재 이렇게 분설해 놨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1항은 밑에 있는 얘네들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2, 3, 4, 5, 6 얘네들을 전부 다 1항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항은 원료, 시설 기재, 그러니까 이제 생산 기계, 그 다음에 제품, 완성품, 그 다음에 용역,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얘네들을 그러한 물건들을 92쪽에 그러한 물건들을 공급하고 외화를 받으면 외화 획득이에요. 그럼 외화 획득은 누구한테 받는 걸 말하는 건데 누구한테? 그래서 가에서 보면 외화 획득의 범위는 수출, 그 다음에 주한국제연합군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관광, 용역, 건설의 해외 진출,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어떤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들어가면 외화 획득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돈을 벌면 그게 바로 외화 획득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대외무역법에 지금 여러분들은 91쪽 하단에 이제 이 교재 어쩌다가 읽다가 좀 까먹으면 하단에 보면 이거 지금 99쪽 하단에 맨 밑에 보면
대외무역법 해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궁금할 때는 이제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무역법에서 거기 그 위에 중간에 다 원산지 관련 금지 행위, 뭐 원산지가 어느 나라 건지 뭐 이런 거 가짜로 하면 뭐 안 된다 하면 뭐 벌칙이 크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여기서 넘어가고요. 용어 보겠습니다. 110조. 110조. 110쪽이요. 여기도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 그 부가세법하고 겹쳐서 똑같이 이게 부가세법이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부가세법 할 때 설명을 해드리는 거로 하고 우선 여기는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잠깐만 넘어가고요.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커피 드시고 쉬세요.